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 소속 박사과정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본 발표는 MAUP, Motherfucker Area Unit Problem, 그리고 Free Float Micromobility에 대해서 진행됩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Free Float Micromobility와 MAUP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먼저 Free Float Micromobility는 대여 및 반납 정류소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주차 권장 구역은 있지만 주차 금지 구역만 아니면 굳이 권장 구역에 주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저희가 학교로 오다 보면 정해진 구역 말고도 여기저기에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사용자는 그래서 앱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주차된 기기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과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 한국에서 지금 볼 수 있는 프리플로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예시는 전동 킥보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운영 관리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여 및 반납 과정을 정류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게와 마찬가지로 기기들을 이제 회수를 하고 다시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자전거와는 다르게 이제 전기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만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아래 그림에 있는 라임 주서, 스윙포스, 빔 레인저스 같은 것들처럼 이제 회수 및 재배치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파트타임 팀을 모집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체팀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운영관리 측에서는 이제 한꺼번에 자전거를 회수 및 재배치하는 따릉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따릉이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이제 중앙에서 배치를 하는 반면에 이런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배치마저도 되게 산발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수요량이 몰리는 구역과 반납량이 몰리는 구역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구역이 있고 많이 반납을 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요, 일단 프리 플로트 마이크로 모빌리티 프레딕션 과정,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에서 사용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데이터 어그리게이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사용 기록은 개별 운행 기록별 로그 데이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더 풀어서 보면 어떤 기기를 언제 어디서 빌려서 언제 어디로 반납했다의 정보로만 이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서비스 되는 지역을 2차원상으로 보면 이제 개별 기록은 이제 포인트 형태로 약간 스케이터 그래프처럼 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려면 사실 이러한 형태를 그대로 모델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다른 형태로 바꿔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특정 구역에서 특정 시간에 얼마나 대여가 있었는지 혹은 반납이 있었는지의 형태로 변환해야 됩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따릉이 같은 정류소가 존재하는 경우는요,
이 특정한 구역이 정류소로 지금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류소 단위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서 발생하는 대여량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프리플로트 마이크로 모빌리티에서는 이제 그러한 구역이 따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이 특정 구역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림 3을 보시면요. 대여량이 지금 포인트로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점선을 일종의 경계선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개별 네모 안에 이거를 이제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느냐부터 집계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다 찍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의 형태로 바꾸려면 이제 이것도 특정한 타임 피리어드 안에 어느 구역에서 얼마나 있었는지의 형태로 바꿔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 어그리게이션 과정을 마치면 이제 모델링 과정을 마치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학습 과정에서 구분한 구역이 예측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할 때의 대여와, 그러니까 대여 분포와 이제 예측을 할 때의 그 대여 분포가 분명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현재 모델은 이제 입력 데이터의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구역이 이후에도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집계하게 되면요. MAUP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통계적 가설 검증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통계적 편향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그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단 같은 데이터 포인트들의 집합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구역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통계적 수치가 특정 구역에 편향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포인트들의 분포는 동일한데 지금 그림사에서 있는 것처럼 일단 왼쪽과 오른쪽 그림에서 되게 잘못된 이벤트들이 하나씩 있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왼쪽에는 그 일리스 레이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노이즈 레이쇼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50%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00%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보면 무려 50%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큰 통계적인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MAUP에서 편향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케일 이펙트와 조닝 이펙트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케일 이펙트는 지금 정육각형 그리드의 형태로 서비스 에리어를 나눈다고 했을 때요. 그리드의 너비를 줄이거나 늘리거나에 따라서 지금 통계적인 수치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늘리게 되면 어떠한 구역에 더 많은 정보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지금 그리고 경계선 쪽에 보시면은 이게 좀 잘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비가 더 크면 클수록 이렇게 잘려 있는 부분을 보시면 더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그리드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동일한 모양의 다각형을 동일한 크기의 구역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일단 스케일 이펙트를 보시면 일단 정육각형을 작게 나누게 되면 이러한 경계선 쪽에서도 동일한 모양의 지금 그리드들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쪽으로 뭔가 편향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조닝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구역의 쉐이프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단 좌측 아래를 보시면 지금 저거는 센서스 방식으로 구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집계를 위해서 반영이 된 거고, 되게 각 그 구역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델이 적절하게 모델링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하다 보면은 뭐 사각형으로도 나눌 수도 있고 육각형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보시면 저기 있는 지도 안에 지금 포인트들이 막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포인트 마이전 분포는 동일한데 다양한 모양으로 아니면 다양한 크기로 에어리어를 구분을 하면 해당 구역의 어떤 정보들이 과도하게 집계되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집계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 어느 한 가지만 발생하기보다는 이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큽니다. 스케일 이펙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드를 대상으로 살펴볼 거고요. 왜냐면 일단 그리드는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크기만을 약간 실험 요인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먼저 그리드의 크기가 클수록 어떤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구역의 개수가 줄어들고요. 통계적인 수치값은 반대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타겟 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 주제가 자전거 전동 킥보드이기 때문에 그 전동 킥보드의 대여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해당 구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대여량의 크기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검정색 영역이 지금 되게 유세지가 크다고 나타나 있는데 이 검정색 영역이 너비가 넓어질수록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또 설명 변수의 설명력, 그러니까 상관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리그레션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설명 변수는 어떠한 수치값들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랑 타겟 변수와의 어떤 상관성을 저희는 나타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역이 너무 넓어지게 되면은 특정한 수치로 레프리젠트 해야 할 영역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모델 학습 시간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이해를 해보면 로우에 해당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뭐 100개였다가 그리드 너비를 더 넓힌다. 그러면 한 뭐 50개, 뭐 30개 이런 식으로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크기가 커질수록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크기가 작아지면 일단 우리가 고려해야 할 구역의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최소 타임 피리어드별 대여량으로 봤을 때는 해당 시간에 해당 구역에 어떤 포인트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약간 옅은 약간 분홍색을 띠는 경우가 완전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근데 대여량이 일단 이건 전동 킥보드를 기준으로 일단 대여량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구역이 너무 많아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0의 분포가 타겟 분포에서 너무 많아지면은 우리는 이거를 Zero Inflated Distribu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약간 증폭되는 느낌이니까 근데 타겟 분포 안에 0이 너무 많으면 사실 모델 학습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 기준으로 했을 때 너비를 줄이면 저희가 세로랑 가로, 그러니까 너비가 둘 다 줄어들기 때문에 늘어나는 개수가 약간 지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MAUP 같은 문제들을 고려해서 프리플로트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해서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일단 주요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어그리게이션 방식은 이제 그리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예측 모델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해당 모델들에서의 극복 방식은 그냥 그리드를 이제 해당 데이터 셋에서 가장 적절한 너비를 찾아서 지금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어그리게이션 방식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뭐 모양이나 아니면 너비를 결정하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고 조금 더 데이터 분포에 맞춰서 구역을 적절히 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꼭 대여량을 예측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 구획을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만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연구에서 보시면은 일단 최근에 지금 제안이 되었는데요.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전체 지역을 그리드로 나누고 이제 그리드별로 템포럴 그리고 스페이셜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각각의 템포럴한 정보를 가지고 예측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셜한 정보를 기반해서 예측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마지막에는 최종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모델에서는 일단 예측 모델 쪽에서 약간 그 사용적인 패턴을 추출하려고 했는데 일단 MAUP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적절한 그리드의 너비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데이터를 지금 활용을 했는데요. 역시나 서비스 에리어를 그리드로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리드를 좀 데이터에 맞게 적절한 그리드 너비를 찾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리드를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여 기록이 어떤 그리드 간의 이동을 가지고 기록이 된다라고 하면 이 노드들 간의 이동을 약간의 엣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트워크 모델을 활용을 해서 총 5개 커뮤니티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드보다는 조금 더 넓은 크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클러스터링 기법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K-민즈처럼 이제 그런 거리를 기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보면은 이제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냐 그리고 어디서 많은 뭐 센트럴리티가 발견이 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커뮤니티를 찾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구역을 나눈 다음에는 단순하게 LSTM 모델을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대여 기록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클러스터링 방식을 적용한 후에 결과를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K-민스 클러스터링으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구역을 그리고 DB 스캔으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페이셜 템포럴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역을 50m 너비의 지금 그리드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리드별로 그러면 이제 시간별 어떤 이용 패턴을 저희가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먼저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적인 특성이 비슷한 그리드들이 같은 클러스터로 묶이게 되고 그럼 이렇게 1차적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 해당 클러스터별로 우리는 센트럴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중심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센트럴 포인트들의 위치, 그러니까 좌표값을 기준으로 얼마나 이런 센트럴 포인트가 가까이 위치해 있냐를 반영해서 또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스텝 클러스터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능 지표값 비교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냥 클러스터링 결과 비교를 하는 뭐 샬롯대나 아니면은 뭐 CH 인덱스 같은 지표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레이디드 클러스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구역을 나눈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 구역을 대여 분포를 활용해서 일단 큰 단위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 11번에 있는 그 왼쪽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전체 에어리어에 대해서 먼저 K-means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하나의 지역을 지금 셀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해당 위치에서 어떤 연구자가 뭔가 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컴플렉스 네트워크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커뮤니티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 11번의 우측 위쪽을 보시면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커뮤니티로 지금 또 나눠져 있죠. 그리고 해당 커뮤니티 중에서 하나를 또 선택을 합니다. 이제 해당 위치에서 여기 논문에서는 뭐 스테이션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또 하나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DB 스캔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주요 구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크로 레벨, 그리고 미디움 레벨, 그리고 마이크로 레벨 순으로 해서 다른 뭐 클러스터링 아니면 네트워크 방식을 차례대로 적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약간 느낌 오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 대여 기록을 보시면 최소 10만 단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단위가 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나에다가 일일이 다 적용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들에서도 특정한 지역을 계속해서 각 스텝마다 셀렉션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MA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단순히 그리드로 활용을 하지 않고 지금 적절하게 구역을 나누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제 Free Float Micro Mobility는 증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대여 및 반납 과정이 이제 따릉이 같은, 그러니까 증소가 있는 서비스들보다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요자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여 또는 반납이 여전히 몰리기 때문에 수요량을 적절히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운용자 입장이죠. 그런데 대여 기록은 포인트 와이즈 분포를 가지고 이를 집계할 증소인데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프리플로트 마이크로 모빌리티 경우에는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기 이전에 이제 구역을 무조건 정해줘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어그리게이션하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MAP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는 이제 포인트 와이즈한 분포일지라도, 그러니까 같은 포인트가 찍혀 있는데 이 찍혀 있는 포인트들을 어느 바운더리에 가둘지에 따라서 통계적 수치, 그러니까 이런 바운더리 안에 포인트가 얼마나 있냐, 같은 수치, 이거는 지금 타겟 변수를 예시로 든 겁니다. 그러니까 편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리드 방식을 활용을 하고 이 예측 모델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AUP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그리드의 너비를 개선을 했고요. 그러니까 너비를 결정을 해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좀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어그리게이션 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리드처럼 약간 일률적인 그런 어떤 구역 방식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역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저희가 정유소가 있는 그 따릉이 같은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virtual station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한 위치를 에스티메이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해당 토픽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연구를 진행을 하시려면 이러한 연구 흐름의 큰 줄기를 인지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